엄마는 그걸 잘 몰라서 그래. 이 말을 들은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밥상 앞에서 아니면 거실 소파에서 아니면 명절날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자식의 그 한마디가 가슴 어딘가를 찌릅니다. 찌르는데 아프지 않은 척 해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이 말도 있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닫게 만드는 말.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이 말도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이 통째로 틀렸다는 듯이 말하는 그 목소리.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표정이 굳습니다. 하려던 말을 삼킵니다.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너무 나선 건가? 그렇게 스스로를 작게 만듭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 자식 앞에서 작아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현실입니다. 왜 말 한마디에 이렇게 작아집니까? 왜 우리는 자식 앞에서만 약해집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때 당신은 그 답을 갖게 될 것입니다. 2025년 통계청이 발표한 고령자 통계에는 불편한 숫자가 담겨 있습니다. 19세 이상 성인 중 노인이 인권 침해와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이라고 답한 비율이 장애인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 보건복지부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 가구는 2024년 20.1%에서 2025년 10.3%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물리적 거리는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거리는 어떻습니까? 자녀와 같은 집에 살지 않아도 관계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존중 없이는 같은 집에 살아도 관계는 무너집니다. 이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의 무례한 말 앞에서 침묵을 선택합니다. 애가 힘들어서 그렇겠지. 내가 참으면 되지. 괜히 말했다가 사이만 나빠지면 어떡하나. 그 생각으로 입을 닫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무엇을 만드는지 아십니까? 그 침묵이 바로 무례를 반복하게 만드는 구조를 만듭니다. 자식은 부모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니까. 말하지 않으면 괜찮은 줄 압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화내지 마십시오. 울지 마십시오. 설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화를 내면 자식은 방어 자세를 취합니다. 울면 자식은 죄책감이 아니라 피로감을 느낍니다. 설교를 하면 자식은 귀를 닫습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해봤는데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드리려는 이야기는 다릅니다. 딱 한마디로 경계선을 그으십시오. 짧고 감정이 없고 단호한 그 한마디. 그것이 자식의 태도를 바꿉니다. 부모는 희생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부모도 존중받아야 할 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자식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선언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먼저입니다. 스위스의 심리학자 칼 융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타인을 대하는 방식은 결국 나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다. 자식이 부모를 대하는 방식은 부모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자식도 당신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경계를 세우는 순간 자식도 그 경계를 느낍니다. 그것이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그 한마디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이 무례한 말을 했을 때 지금 내 말은 엄마한테 무례해라고 말하십시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무례한지, 어떻게 상처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늘어놓지 않아도 됩니다. 딱 그 한마디입니다. 음식을 정성껏 만들었는데 자식이 투정을 부릴 때는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런 말은 요리한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야.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조용하고 단단하게. 부모의 방식을 무시할 때는 이렇게 말하십시오. 방식은 다를 수 있어. 하지만 말은 존중해야지. 이것은 자식을 이기려는 말이 아닙니다. 자식을 혼내려는 말도 아닙니다. 그냥 내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말하십시오. 엄마도 존중받고 싶어. 그건 당연한 거야. 혹은 그 말은 기분이 상한다. 그건 분명히 말해둘게. 이 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짧습니다. 감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왜 이 한마디가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심리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모가 화를 내거나 울거나 긴 이야기를 늘어놓을 때 자식의 뇌에서는 방어기제가 작동합니다. 방어기제가 작동하면 상대방의 말은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어떻게 반박할 것인가,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날 것인가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효과는 줄어듭니다. 반면 짧고 감정이 없는 말은 방어기제를 작동시키지 않습니다. 자식이 반박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그 말이 공중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남은 자리에서 자식은 처음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선을 넘었나? 그 자각이 태도의 변화를 만드는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한 뒤에 침묵하십시오. 자식의 반응을 기다리며 계속 말을 이어가지 마십시오. 침묵은 자식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심리적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 공간에서 자식은 무언가를 느낍니다. 엄마가 달라졌다. 아버지가 예전과 다르다. 그 다름이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오해 심리학자이자 작가인 빅터 프랭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선택의 공간이 있다. 부모가 침묵을 선택하는 것, 길게 설명하지 않는 것, 감정을 빼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그 선택의 공간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당신을 감정적인 존재에서 경계가 있는 인격체로 전환시킵니다. 자식은 그 전환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가 한 번 통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합니다. 한 번 말하고 나서 또 참습니다. 한 번은 단호했는데 다음번에는 또 무너집니다. 그러면 자식은 혼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도합니다. 역시 엄마는 참는구나. 결국 그냥 넘어가는구나. 그렇게 되면 처음에 그 한마디는 효과가 없어집니다. 존중받는 부모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기준은 감정이 아니라 원칙이어야 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넘어가고 기분이 나쁠 때는 한마디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같은 기준으로 같은 반응을 해야 합니다. 무시당하는 이유는 약해서가 아닙니다. 경계가 없어서입니다. 경계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강한 척 화를 내도 자식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무너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반면 경계가 있는 사람은 화를 내지 않아도 자식이 조심합니다. 그 경계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존중은 부탁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을 지켜서 얻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대화에는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짧게 말하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길어지면 방어기제가 작동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10가지라면 1가지만 하십시오. 가장 핵심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나머지는 버리십시오. 짧은 말이 긴 말보다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둘째, 감정을 빼십시오. 감정이 실린 말은 내용이 아니라 감정이 전달됩니다. 자식은 엄마의 논리가 아니라 엄마의 감정에 반응합니다. 울고 있는 엄마 앞에서 자식이 느끼는 것은 죄책감이 아닙니다. 피로감입니다. 그 피로감이 쌓이면 자식은 부모와의 대화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감정을 빼고 사실만 말하십시오. 셋째, 과거를 꺼내지 마십시오.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그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 과거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자식은 반발심을 느낍니다. 지금 이 순간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금 이 상황만 이야기하십시오. 넷째, 말한 후 침묵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합니다. 말을 하고 나서 자식의 반응이 없으면 불안해집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자식이 기분 나쁜 건 아닌가? 그래서 또 말을 덧붙입니다. 그 순간 앞에 말이 힘을 잃습니다. 말하고 나면 그냥 있으십시오. 그 침묵이 자식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 경기도 용인에 사는 70세 한정희 씨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며느리가 명절 연휴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집이 좀 불편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한정희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웃으면서 그래, 불편했겠다 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돌아가고 나서 한정희 씨는 혼자 방에 앉아 울었습니다. 내 집이 불편하다는 말이 이렇게까지 아플 줄 몰랐습니다. 이 집에서 아이들을 키웠고 이 집에서 수십 년을 살았는데 그날 밤 한정희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집이 좁아서 그런가? 내가 청소를 더 해야 했나? 자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자책을 하고 있나? 내 집에서 내가 사는 방식에 대해 며느리한테 미안할 이유가 있나? 그 생각이 들면서 한정희 씨는 다음번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에 비슷한 말이 나오면 어떻게 말할 것인가? 밤에 거울 앞에서 연습했습니다. 말을 소리내어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이 실렸습니다. 다시 했습니다. 조용하게, 단단하게, 짧게 몇 번을 연습했습니다. 2달 뒤 아들 내외가 다시 왔습니다. 그날도 며느리가 비슷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집 구조가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한정희 씨는 숨을 한 번 가다듬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 집이 불편하다는 말은 좀 서운하구나.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왜 서운한지, 얼마나 서운한지, 이 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한마디를 놓아두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말을 들은 사람의 표정. 그 다음에는 무언가를 인식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선을 넘었구나. 아들도 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한정희 씨는 그 순간 울지 않았습니다.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말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한정희 씨 앞에서 무심코 던지는 말이 줄었습니다. 그것이 그 한마디의 힘이었습니다. 한정희 씨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3단계의 심리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황입니다. 며느리는 한정희 씨가 평소처럼 그냥 넘어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다른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 예상의 붕괴가 당황을 만듭니다. 두 번째는 인식입니다. 당황한 뒤에 자식 또는 며느리는 스스로의 말을 되돌아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나? 그 말이 왜 서운했을까? 그 되돌아봄이 인식입니다. 자신이 선을 넘었다는 인식. 세 번째는 태도 변화입니다. 인식이 생기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말을 더 조심하게 됩니다. 이 3단계가 일어나려면 부모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감정을 빼고 짧게 말하고 침묵하는 것. 그것이 이 3단계를 작동시키는 스위치입니다. 반대로 부모가 화를 내거나 울면 자식의 반응은 이 3단계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당황 대신 반발, 인식 대신 방어, 태도 변화 대신 더 큰 갈등이 옵니다. 오늘 2025년 고령층 가족 내 의사소통 갈등은 상담기관에서 상위 문제 유형으로 꾸준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의 상당 부분이 부모의 침묵에 있다고 분석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방식으로 말하면 갈등이 깊어집니다. 오늘 드리는 이 방법이 말하되 갈등을 만들지 않는 방법입니다. 부모가 무시당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에 많은 분들이 놀라십니다. 자식을 너무 이해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무례한 말을 하면 부모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가 요즘 힘들어서 그렇지. 직장이 힘든가 보다. 애가 원래 저런 애가 아닌데. 그 이해가 자식의 무례를 반복하게 만드는 구조를 강화합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가 이해해준다는 것을 압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부모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해와 침묵의 차이를 자식은 구분하지 못합니다. 부모가 이해해서 말하지 않는 것인지, 상처를 받았지만 참는 것인지 자식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을 해야 합니다. 이해는 마음속에서 하되 입으로는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내가 이해는 하지만 그 말은 서운했다고. 내가 화내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스스로를 세우는 자가 남도 세운다. 당신이 먼저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자신을 세운다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알고 자신의 기준을 갖고 그 기준을 말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 남들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시간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가장 먼저 들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존중하고 있는가? 자식이 무례한 말을 할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참는 것. 그것이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식이 상처 주는 말을 해도 그냥 넘기는 것. 그것이 자식을 위한 희생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포기입니다. 포기하는 사람을 자식은 존경하지 않습니다. 포기하는 사람을 자식은 조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쉽게 생각합니다. 반면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단단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단단함이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존중은 강요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세운 기준에서 나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자식은 그대로 배웁니다.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면 자식도 나를 함부로 대합니다. 내가 나를 소중하게 대하면 자식도 나를 소중하게 대합니다. 이것은 자식 교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삶의 방식의 문제입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이 두렵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멈춥니다. 내가 이런 말을 했다가 자식이 더 멀어지면 어떡하나? 사이가 나빠지면 어떡하나? 그 두려움이 입을 닫게 만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관계가 진짜 좋은 관계입니까? 상처를 받아도 참고 서운해도 넘기고 그렇게 유지되는 관계가 정말 따뜻한 관계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지 가까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경계를 세웠을 때 관계가 더 건강해집니다. 자식이 처음에는 당황할 수 있습니다. 낯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식은 부모를 다르게 봅니다. 그냥 참기만 하는 부모가 아니라 자신의 기준이 있는 어른으로 봅니다. 그 시선이 달라질 때 관계도 달라집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함부로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분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람의 말은 무게가 있습니다. 그 무게 있는 말이 자식의 마음에 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자식을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자식을 혼내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존중하게 만드십시오. 그 차이가 전부입니다. 이기려 하면 싸움이 됩니다. 혼내려 하면 저항이 생깁니다. 그러나 자신을 존중하게 만드는 것은 싸움도 저항도 아닙니다. 그냥 내 기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조용하게, 단단하게, 일관되게. 짧게 말하십시오. 감정을 빼십시오. 과거를 꺼내지 마십시오. 말한 뒤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같은 기준을 지키십시오. 이 5가지가 오늘 드리는 전부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것들이 쌓이면 자식의 태도는 반드시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자식도 결국 부모를 보면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달라지면 자식도 달라집니다. 그것이 가족이라는 관계의 본질입니다. 당신이 당신을 존중하는 순간 자식의 태도는 반드시 달라집니다. 엄마 집이 불편하다는 말은 좀 서운하구나. 70세 한정희 씨가 며느리에게 그 한마디를 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목소리가 작았고 말하고 나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 이후 며느리의 표정이 달라졌고 아들의 눈빛이 달라졌고 그날 처음으로 사과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 1년 동안 한정희 씨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한마디를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실 겁니다. 해봤는데 효과가 없었어요. 해봤는데 오히려 자식이 더 차가워졌어요. 해봤는데 며칠 지나니까 또 예전으로 돌아갔어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 관계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수십 년이 쌓인 관계가 말 한마디로 바뀐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드리려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바뀌지 않는 것 같은 그 시간을 버텨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한정희 씨의 1년이 그 답입니다. 천천히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한마디를 하고 며느리가 돌아간 날 밤, 한정희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에는 바람이 불었고 방 안은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크게 들렸습니다. 내가 너무 한 건 아닐까? 그냥 참을 걸 그랬나? 며느리가 기분 나빠하면 어쩌지? 아들이 뭐라고 하면 어쩌지? 그 생각들이 돌고 돌았습니다. 평생 참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말을 했을 때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후회가 아닙니다. 불안입니다. 내가 옳은 일을 했는데도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것이 편한 것이고 옳은 것이 편한 것은 아닙니다. 한정희 씨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말했다. 손이 떨렸다. 맞는 말을 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불안하냐? 며느리가 서운해하면 어쩌지? 그 일기를 쓰면서 한정희 씨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참아왔는지를. 말 한마디 하고 이렇게 불안하다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삼키며 살았다는 뜻인가. 그 생각이 드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래된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것 같은 눈물이었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그 이후 2주 동안 며느리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아들도 평소보다 전화가 적었습니다. 주말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한정희 씨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잠들었습니다. 그 2주가 한정희 씨에게는 가장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경계를 세웠더니 자식이 멀어졌다는 그 느낌. 많은 분들이 이 구간에서 포기합니다. 먼저 전화를 해서 그때 내가 좀 심했지 라고 말합니다. 그 한마디가 세웠던 경계를 허뭅니다. 그러면 자식은 무의식적으로 학습합니다. 엄마는 결국 먼저 사과한다. 다음번에도 기다리면 된다. 그 구조가 반복되면 부모는 영원히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됩니다. 한정희 씨는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손에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몇 번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내려놨습니다. 2025년 통계청이 발표한 고령자 통계에는 이런 수치가 담겨 있습니다. 19세 이상 성인 중에서 노인이 인권 침해와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장애인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한정혜 씨처럼 말 한마디 하고 불안해야 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참는 것이 미덕인 사회에서 경계를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외로운 일인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계는 미움이 아닙니다. 경계는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입니다. 한정혜 씨가 그 2주를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이 한 가지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나를 존중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달 열이틀이 한정혜 씨의 생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하늘이 파랬습니다. 예전 같으면 오늘은 아들 내외가 오겠지, 손자도 오겠지, 그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생각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기대를 하면 실망이 오니까 혼자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손질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태어난 날 어머니도 이 미역국을 끓이셨겠지. 그때 어머니는 혼자셨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국을 끓였습니다. 밥상을 차렸습니다. 혼자 앉았습니다. 그때 문자가 왔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해요. 딱 그것뿐이었습니다. 한 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생일이면 꽃도 사왔고 케이크도 들고 왔고 손자도 데려왔습니다. 올해는 문자 한 줄이었습니다. 한정혜 씨는 그 문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미역국 냄새가 방 안에 가득 찼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그냥 먹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생일에 혼자 미역국을 먹으면서 우는 70살. 그것이 한정혜 씨의 그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생일이었다. 혼자 먹었다. 서럽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그래도 참지 않길 잘한 것 같다. 왜인지 모르겠다. 그냥 그렇게 느낀다. 한정혜 씨도 몰랐습니다. 왜 그렇게 느꼈는지. 그러나 그 느낌이 맞았습니다. 사람은 가끔 이유를 알기 전에 먼저 압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한정혜 씨는 전화를 보면서 잠깐 생각했습니다. 받을까 말까가 아니라 이번에는 어떤 목소리로 받을까를 생각했습니다. 받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색한 목소리였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고 준비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어제 많이 서운하셨죠? 한정혜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평생 동안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좀 생각해 봤는데 엄마한테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한정혜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을 지켰습니다. 아들이 또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가도 돼요. 한정혜 씨는 그래, 라고 했습니다. 짧게. 그것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정희 씨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서러운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뭔가가 녹는 것 같은 눈물이었습니다. 오래 굳어있던 것이 조금씩 풀리는 그 느낌. 그 눈물을 닦으면서 한정혜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것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지적 재평가입니다. 부모가 경계를 세우면 자식은 처음에 방어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의 행동을 다시 봅니다. 내가 정말 잘한 걸까? 엄마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 재평가가 행동을 바꿉니다. 한정혜 씨가 그 2주와 그 생일을 버텼기 때문에 아들에게 스스로 생각할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 시간이 아들을 바꿨습니다. 그 주말 아들 내외가 왔습니다. 어색했습니다. 오랫동안 써먹했던 사람들이 다시 마주 앉은 것처럼. 그러나 밥을 먹으면서 조금씩 풀렸습니다. 며느리가 밥을 맛있다고 했습니다. 한정혜 씨는 그래 라고 했습니다. 짧게. 그런데 그 짧은 대답이 이전의 억지 웃음보다 훨씬 자연스러웠습니다. 아들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한 번도 한 적이 없던 일이었습니다. 한정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줘서 고마워. 말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결국 표정이 달라집니다.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한정혜 씨는 그날 처음으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왔다가 가면 엄마가 힘이 나. 아들이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어색한 웃음이었지만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을 한정희 씨는 오래 기억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후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아들도 없이 며느리가 혼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항아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직접 담근 된장이에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요. 한정희 씨는 그 항아리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묵직했습니다. 된장 냄새가 났습니다. 구수하고 깊은 냄새. 한정희 씨는 그 항아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내 집이 불편하다는 말을 듣고 혼자 울던 그 밤. 그런데 지금 그 며느리가 직접 담근 된장을 들고 서 있습니다. 한정혜 씨가 고맙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전에 제가 실례되는 말 한 거 알아요. 그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계속 생각났어요. 서운하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이 맞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짧은 침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안에 1년이 들어 있었습니다. 불안했던 밤들, 버텨낸 시간들, 아들의 전화, 그리고 지금 이 된장 항아리. 한정혜 씨는 며느리에게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차 한잔하고 가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서 차를 마셨습니다. 요즘 날씨 이야기, 손자 학교 이야기, 가을이 왔다는 이야기,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눈치가 없었습니다. 긴장이 없었습니다. 그냥 두 사람이 차를 마시는 오후였습니다. 한정혜 씨는 며느리가 돌아가고 나서 된장 항아리를 부엌에 놓았습니다.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혼자 웃었습니다. 이 웃음을 1년 전에 한정혜 씨는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한정혜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기도 광주에 사는 72세 박순자 씨는 딸과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딸이 친정에 올 때마다 집안을 지적했습니다. 엄마는 왜 이렇게 낡은 것만 써요? 이것 좀 버려요. 왜 이렇게 구식으로 살아요?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두 번째도 참았습니다. 세 번째에 박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엄마 집 물건에 대해서 그런 말하는 건 엄마가 좋아하지 않아? 딸이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을 들은 것인지 잠깐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알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어색하게. 집에 돌아간 딸은 그 주 내내 연락이 없었습니다. 박순자 씨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주일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딸이 혹시 속으로 서운해하는 것은 아닌지,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한 건 아닌지,
그 생각이 아침마다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서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냥 잘 지내냐고 물었습니다. 그 전화가 달랐습니다. 이전의 전화는 엄마 뭐 필요한 거 없어요 하는 일방적인 확인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안부였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하는 전화였습니다. 박순자 씨는 잘 지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내 목소리 들으니까 좋다. 딸이 잠깐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도요, 엄마. 한 달 뒤 딸이 다시 친정에 왔습니다. 집안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이 화분 진짜 예쁘다. 박순자 씨는 그 말에 웃었습니다. 큰 변화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변화입니다. 관계의 변화는 언제나 이렇게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적이 사라지고 칭찬이 생겨나는 것. 그 작은 것이 쌓여서 관계가 달라집니다. 박순자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내가 달라졌어요. 내가 달라지니까 딸도 달라졌어요. 독일의 시인 릴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두 개의 고독이 서로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부모와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고독을 가진 두 사람이 서로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 그 관계가 가장 아름다운 가족입니다. 박순자 씨와 딸이 지금 그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전북 전주에 사는 68세 이만수 씨는 아들과의 갈등이 오래됐습니다. 아들이 명절에 올 때마다 아버지 방식을 무시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아버지 생각은 구식이에요. 그런 말들이 쌓였습니다. 이만수 씨가 말했습니다. 방식은 다를 수 있어. 하지만 아버지 앞에서 그런 말투는 아니야. 아들이 그 자리에서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번에 또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이만수 씨가 또 말했습니다. 아들이 또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반복됐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만수 씨가 밤에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건가? 그 의심이 찾아오는 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만수 씨는 상담사에게 물었습니다. 왜 바뀌지 않냐고.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한 번 말하고 10번 참으면 10번이 기준이 됩니다. 말할 때마다 같은 강도로, 같은 기준으로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십 년간 굳어진 관계는 수개월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만수 씨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완전히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예전보다 말을 조심하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이 처음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얼굴이 좋아 보이세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만수 씨는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가는 아들 차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만수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먼저 가는 그날까지 같은 기준을 지키겠습니다. 그 말이 담담하면서도 단단합니다. 2025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 가구는 2024년 20.1%에서 2025년 10.3%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자녀와 함께 사는 시간은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시간의 질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자주 보지 못하는데 볼 때마다 무시당하는 관계. 그것이 노년을 얼마나 외롭게 만드는지를 이만수 씨는 알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공통점이 보이셨습니까? 경계를 세운 뒤에 그 자리를 따뜻함으로 채웠다는 것입니다. 경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경계는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고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것은 따뜻함입니다. 그 따뜻함은 어렵지 않습니다. 한정혜 씨가 아들에게 했던 그 말, 왔다가 가면 엄마가 힘이 나. 박순자 씨가 딸에게 했던 그 말, 내 목소리 들으니까 좋다. 이 말들이 경계 위에 따뜻함을 얻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했을 때 바로 말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해줘서 고마워. 자식이 왔을 때 따지기 전에 먼저 말하십시오. 오늘 네 얼굴 보니까 좋다. 자식은 어른이 되어서도 부모에게 그 말이 듣고 싶습니다. 40이 되고 50이 되어도 부모에게 좋다는 말을 듣고 싶은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말도 하십시오. 엄마도 틀릴 때가 있어. 그건 인정해. 완벽한 척하는 사람 앞에서 자식은 가까이 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줄 아는 부모 앞에서 자식은 오히려 존경심을 느낍니다. 틀렸을 때 인정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강함입니다. 경계와 따뜻함. 이 두 가지가 함께일 때 관계는 비로소 달라집니다. 이제 한정희 씨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1년이 지난 어느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한정희 씨는 평소처럼 아침을 먹고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봤습니다. 손자였습니다. 10살짜리 손자가 혼자 서 있었습니다. 한정혜 씨는 얼른 문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왔어, 혼자? 손자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서요. 버스 타고 왔어요. 한정혜 씨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혼자 버스를 타고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한정혜 씨는 손자를 안았습니다. 꼭 안았습니다. 손자의 머리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냄새. 아주 오래전 냄새. 그 냄새에 한정희 씨는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았습니다. 손자 앞에서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참았는데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고 있었습니다. 손자가 할머니 왜 그래요? 라고 물었습니다. 한정혜 씨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좋아서. 손자가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10살의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이 환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점심을 만들었습니다. 손자가 파를 썰었습니다. 크게 썰었습니다. 굵게 썰었습니다. 한정혜 씨가 봤습니다. 잘 썰었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그 아이가 힘줘서 썬 파가 잘 썬 것처럼 보였습니다. 함께 밥상을 차렸습니다. 나란히 앉았습니다. 손자가 할머니 밥이 제일 맛있다고 했습니다. 한정혜 씨는 그래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먹었습니다. 그 밥상 위에 1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하고 불안했던 그 밤, 생일에 혼자 미역국을 먹던 그날, 아들의 전화를 받던 아침, 며느리가 된장 항아리를 들고 섰던 오후, 그 모든 것이 오늘 이 밥상으로 왔습니다. 한정혜 씨는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때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그때 먼저 사과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그때 전화기를 내려놓아서 다행이다. 영국의 작가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용감합니다. 한정혜 씨가 용감했습니다. 손이 떨리면서도 말했고, 불안하면서도 버텼고, 서러우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용기가 오늘 이 밥상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마무리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누군가를 떠올리셨을 겁니다. 자식일 수도 있고, 며느리일 수도 있고, 사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직 못한 말이 있으십니까? 그 말이 오늘 이야기에서 조금 더 선명해졌기를 바랍니다. 관계는 말 한마디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을 일관되게 지킨 시간이 바꿉니다. 흔들릴 것입니다. 먼저 사과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게 맞나 싶을 것입니다. 그 시간을 버티십시오. 한정혜 씨처럼, 박순자 씨처럼,
이만수 씨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버텨낸 시간 끝에 10살짜리 손자가 혼자 버스를 타고 오는 날이 옵니다. 자식이 먼저 전화를 하는 날이 옵니다. 며느리가 된장 항아리를 들고 서는 날이 옵니다. 그날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을 존중하는 순간 자식의 태도는 반드시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관계 안에서 당신의 노후는 훨씬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황금 노후는 평생 여러분의 행복한 노년을 위해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금 노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